수심 270m 깊은 바닥에서 데이비드 쇼는 한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발견은 곧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동굴을 사랑한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이다. 호주 출신의 데이비드 쇼는 어릴 적부터 비행기 조종사를 꿈꾸던 모험가였다. 1974년 그는 앤 브루튼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이후 뉴사우스 웨일스에서 기업용 제트기 조종사가 되었고 1989년엔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해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에서 일하게 된다. 다이빙과의 인연은 1999년 당시 17살이던 아들과 함께 떠난 필리핀 여행에서 우연히 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하면서 시작됐다. 그날 이후 다이빙은 데이비드에게 가장 진지하고 열정적인 취미가 되었다. 그는 빠르게 실력을 쌓아갔고 곧 동굴 다이빙이라는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항공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2년 다이빙 센터에서 일하던 돈 셜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첫 만남부터 깊은 신뢰를 느낀 두 사람은 2년 반 동안 수많은 다이빙을 함께했고 깊고 위험한 동굴에서도 서로를 믿고 버틸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2004년 6월 돈 셜리는 동굴 다이빙을 사랑하는 데이비드 쇼에게 부시맨의 홀을 소개한다. 부시맨의 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부 케이프주에 위치한 세계적인 싱크홀이다. 이곳은 1996년 전설적인 다이버 누노 고메스가 수심 283m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장소였다. 입구에서 약 3m 지점부터 통로는 점점 넓어지며 깊은 곳까지 이어지는 구조의 거대한 싱크홀이다. 국산 빌딩을 통째로 넣어도 남을 만큼 이곳은 상상할 수 없는 깊이를 자랑한다. 수직절벽에 둘러싸인 고요한 입구는 은밀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전 세계 다이버들의 로망이 되었다. 데이비드 역시 이곳에 강한 탐험 욕구를 느꼈다. 그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클로즈드 서킷 리브리더를 사용해왔다. 반면 부시맨의 홀의 세계 기록을 세운 누노 고메스는 오픈 서킷을 썼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이번엔 클로즈드 서킷으로 이곳의 새로운 세계 기록을 자신이 세워보길 원했다. 오픈 서킷은 숨을 들이신 후 그대로 물속으로 내뱉는 가장 일반적인 스쿠버 다이빙 방식이다. 반면 클로즈드 서킷은 내쉰 숨을 정화해 다시 들이마시는 시스템으로 기체 소모가 적고 버블이 거의 없어 주로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동굴 탐사에 쓰인다. 하지만 이 당시 클로즈드 서킷은 깊은 수심에서 그 안정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다. 리브리더를 이용해 수심 283m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데이비드 쇼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었다. 이번 다이빙에는 데이비드와 함께 여러 명의 다이버들이 참여했다. 각 다이버들은 자신이 내려갈 수 있는 한계 수심에 맞춰 중간중간 단계별로 배치되었고 가장 깊은 지점인 바닥까지 내려가는 역할은 오직 데이비드의 몫이었다. 다이빙을 시작한 데이비드는 약 10분 만에 부시맨의 홀 바닥에 도달한다. 이로써 그는 오픈 서킷이 아닌 클로즈드 서킷 리브리더로 세계 최초 수심 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때 바닥에서 그는 한구의 사체를 발견한다.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시신이었다. 그 모습을 본 데이비드는 단번에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챘다. 부시맨의 홀에 들어오는 사람은 볼 수밖에 없는 추모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4년 20살의 나이로 이 부시맨의 홀에서 사망한 데온 드라이어의 추모판이었다. 잠수복을 입고 실린더를 맨 사체는 데온 드라이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그러나 이미 바닥에 있는 동안 체류 시간을 넘긴 데이비드는 시신의 인양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데이비드는 지금 당장 데온 드라이어를 인양하지 못하는 것에 매우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드디어 피 한 줄기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안타까운 청년을 해방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약 9시간이 넘는 긴 감압 과정을 거쳐 수면으로 천천히 상승해 갔다. 사체의 주인공인 데온 드라이어는 1994년 12월 당시 20살의 청년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격으로 사슴을 사냥했고 17살에는 레이스 트랙에서 고성능 차량을 몰았으며 오토바이를 즐기는 등 익스트림 스포츠에 열광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데온 드라이어가 즐기던 스포츠 중 하나가 바로 다이빙이었다. 1994년 크리스마스 휴가 중 남아공 동굴 다이빙 협회의 다이버들로부터 부시맨의 홀에서 함께 다이빙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된다. 데온은 생전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이빙을 하다 죽고 싶다고 말할 만큼 다이빙을 적으로 좋아했고 그런 그에게 부시맨의 홀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부시맨의 홀은 좁은 입구만 보면 안이 전혀 상상되지 않지만 그것을 통과한 후 펼쳐지는 넓은 공간을 마주하면 마치 우주에 있는 느낌이 든다는 곳에 자신이 간다니 데온은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것이 데온의 마지막 다이빙이었다. 데온의 사망 원인은 시신 인양의 실패로 불분명하다. 함께 다이빙을 하던 그룹은 수면으로 상승하던 중 수심 60m 지점에서 데온이 파트너와 손짓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심 50m 부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룹 내 다이버가 한 명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룹의 리더였던 디트로프는 다이버들이 수신호를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고 그 불빛을 따라 하강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불빛은 급격히
정확히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고 히트로프는 저 불빛을 따라가는 건 자살 추격이라고 느꼈다. 결국 대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이빙에서 영웅은 없고 무조건 계획대로 움직여야만 한다. 대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정만 가능했다. 심해 다이빙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즉 이산화탄소 축적에 의한 블랙아웃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렇게 대원은 부시맨의 홀 바닥에 가라앉았다. 사고 이후 여러 차례 다이빙과 소형 원격 조종 장비까지 동원해 그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대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대원의 부모인 테오와 마리는 부시맨의 홀 입구에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웅장한 무덤을 가졌다 라고 적힌 추모판을 남겼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무렵 데이비드는 부시맨의 홀 바닥에서 데온 드라이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시신을 본 순간 그는 데온을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데이비드는 곧장 데온의 부모인 테오와 마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들이 마침내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는 감사를 전하며 시신 인양에 동의하였다. 데온을 발견한 시점은 2004년 6월이었고 인양은 이듬해인 2005년 1월로 계획되었다. 그 사이 데이비드와 그의 팀은 정교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이 작전의 핵심은 수심 270m까지 도달할 수 있는 데이비드가 직접 데온의 시신을 바디백에 넣고 상승하는 것이었다. 그 후 수심 220m 지점에서 돈 셜리가 바디백을 인계받는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얕은 수심에서는 지점마다 숙련된 다이버들이 대기하며 릴레이 방식으로 시신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었다. 150m 지점에 2명, 120m 지점 2명, 80m 지점 1명, 40m 지점 1명. 각 다이버의 배치는 전적으로 실력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당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데이비드는 12시간 감압을 하며 올라왔어야 했고 그 다음 돈 셜리는 10시간, 그 이후로는 5시간, 3시간, 2시간, 30분씩 수심에 따라 감압시간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었다. 시신은 10년간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부패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직접적인 끌어올림보다는 사람 간 인계를 통해 감압을 하며 조심스럽게 운반하는 방식이 최선이었다. 이처럼 감압은 심해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이 상태에서 감압 없이 빠르게 상승하면 신체 조직이 기체 팽창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심해에서 급상승해 외형이 심하게 부풀어버리는 블루피쉬의 모습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데이비드와 팀원들은 작업시간, 감압시간, 인계지점 간 거리, 수신별 조건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하며 수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불확실성과 돌발 상황까지 모두 대비한 이 계획은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완전한 구조작전이었다. 구조 당일 돈 셜리가 선발한 추가 다이버들이 모였고 사체 인양이라는 민감한 작업이었던 만큼 현장에는 경찰도 함께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의료진도 대기했으며 데온의 부모인 테오와 마리 역시 부시맨의 홀 입구에 집합했다. 장비 점검과 각종 준비는 약 1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해 총 35개의 실린더가 준비되었다. 로프 설치 작업도 물 흐르듯 진행되며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잠수 직전 데이비드는 함께하는 다이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전한다. 이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다이빙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자기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2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그대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아침 6시 데이비드는 머리에 카메라를 부착한 채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른 다이버들 역시 데이비드의 다이브 타임을 기준으로 잠수를 진행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약 80분 후에는 데온 드라이어의 시신이 수면 위로 올라와 육지로 인양될 예정이었다. 이윽고 데이비드는 다이빙을 시작했고 계획보다 1분 30초가량 빠르게 11분 만에 부시맨의 홀 바닥에 도달하게 된다. 데이비드가 잠수를 시작하고 13분 후 돈 셜리도 잠수를 시작해 220m 지점에 도달한다. 그 위치에서 돈 셜리는 아래쪽에 있는 데이비드의 불빛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곧 이상함을 감지한다. 빛이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야 했지만 데이비드의 불빛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돈 셜리가 해당 수심에 도달한 시점은 데이비드가 입수한 지 약 2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쯤이면 데이비드는 이미 데온을 바디백에 넣고 상승을 시작하고 있어야 할 타이밍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리브리더나 드라이 슈트에서 기체가 방출되며 생기는 거품조차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돈 셜리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었다. 구조 신호는 오지 않았지만 그는 하강을 시도했다. 수심 270m 아래에서 움직임이 없는 다이버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돈 셜리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무슨 일이 있다면 그의 몸을 수거할 수 있도록 로프에 달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심이 약 244m 지점에 도달했을 무렵 수중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크랙 소리가 들렸다. 돈 셜리의 리브리더에 장착된 전자 컨트롤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이었다. 컨트롤러가 파손되면 클로즈드 서킷의 리브리더에 산소 농도 조절이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는 수동으로 산소 농도를 조절하며 나머지 다이빙을 이어가야 했다. 잠수 시간이 계획보다 길어지자 상층에서 대기 중이던 다이버들도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위쪽 수심에 배치된 다이버들에게는 데이비드 쇼와
돈 셜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단 하나의 희미한 불빛만이 아래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들은 예정된 시간보다 6분을 더 기다렸다. 하지만 동굴 다이빙에서 시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을 의미했다. 계획을 무시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죽음을 불러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이버들은 결국 판단을 내린다. 슬레이트판에 현재 상황을 간략히 적어 위쪽 다이버들에게 전달했고 이후 감압을 시작하며 상승했다. 슬레이트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D+D, 즉 데이비드와 돈을 만나지 못했다. 150m 지점에서 6분간 대기. 아래에 불빛 하나가 보이지만 그것이 돈 셜리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이 슬레이트판은 수면 위까지 전달되었고 지상에 있던 사람들 역시 물속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이때 허버스트라는 또 다른 다이버가 추가 확인을 위해 다시 잠수에 들어간다. 허버스트는 수심 약 122m 지점에서 상승 중이던 돈 셜리를 마주하게 된다. 다행히도 돈은 살아있었다. 그는 돈 셜리에게서 또 다른 슬레이트판을 넘겨받게 된다. 그 안에는 간단하지만 모든 상황을 요약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데이비드는 돌아오지 않아. 허버스트는 한동안 충격에 말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 슬레이트판을 들고 수면을 향해 상승한다. 돈 셜리는 여전히 오랜 감압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지상에서는 드레이어 부부가 조용히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영 볼 수 없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희망을 만들어준 데이비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위로도 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아들을 인양하겠다고 먼저 나섰던 데이비드. 그의 선의는 드레이어 부부에게 잠시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잔혹한 결말로 이어졌다. 그로 인해 데이비드마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슬레이트판을 본 드레이어 부부는 이상한 죄책감과 비정한 결말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다. 돈 셜리는 계속해서 수면을 향해 상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심 약 5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질소 때문인지 극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위와 아래의 방향 감각도 흐려졌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돈 셜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시야에 스쳐가는 반짝이는 것을 붙잡았다. 다행히 그것은 지상과 연결된 로프였다. 만약 그가 그 로프를 놓쳤더라면 그 또한 심해로 쓸려 들어갈 수 있었던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그가 있는 수심은 34m였고 원래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보다 훨씬 위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감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돈 셜리는 물속에서 수차례 구토를 반복했다. 구토를 할 때마다 레귤레이터를 뺐다가 다시 부는 방식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미 10시간 이상을 감압 다이빙으로 물속에서 지낸 그는 수심 6m 지점까지는 올라왔지만 지옥 같은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시 테이블에 따르면 3m 지점에서 2시간 20분 동안 더 감압을 해야 했다. 이후 저체온증까지 돈 셜리를 덮쳤지만 이 정도 깊이까지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말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돈 셜리는 총 12시간을 물속에서 보내고 수면 위로 나올 수 있었다. 그는 즉시 들것에 실려 치료실에서 7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몸 상태는 심각했다.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불과 2분 전에 했던 말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고력도 흐려져 있었다. 이후 그는 2주간 10차례에 걸쳐 집중 치료를 받았고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약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일상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음에도 약간의 어지럼증을 계속해서 느껴야 하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대온을 인양하러 들어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은 일행들이 구조 로프를 당기며 데이비드와 대온이 발견이 되게 된다. 부시맨의 홀 좁아지는 입구에 꺾이는 지점에 바디백에 담긴 대온과 데이비드가 줄에 엉켜 있었다. 심해에서부터 압력 저하를 그대로 맞으며 떠오른 데이비드의 모습은 그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게 데이비드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그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를 통해 그날 그 심해 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카메라에 기록된 시간에 따르면 데이비드가 대온의 시신에 도달한 건 다이빙 시작 12분 22초쯤이었다. 그는 바닥에 도달한 뒤 약 1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데이비드는 바디백을 꺼내 대온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끼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 작업이 시작되자 무언가가 바닥을 건드렸는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분진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며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그리고 분진들이 어느 정도 거치자 대온은 데이비드 앞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이때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했다. 10년간 심해 바닥에 놓여있던 대온의 사체는 단순히 뼈만 남은 상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부 조직이 분해되어 젤리처럼 흐물흐물한 상태로 물속을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시신을 바디백에 넣는 일은 단단한 구조물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난해한 작업이었다. 대온은 고정되지 않았고 끝없이 자유롭게 움직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 떠다니는 시신, 계속 꼬이는 로프, 데이비드의 호흡은 급격히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영상을 지켜보던 일행들은 왜 그는 이 시점에서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오랫동안 데이비드와 함께했던 돈 셜리는 그가 철저한 프로였으며 자신의 컨디션에 이상이 생기면 언제든 침착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화면 속 데이비드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오로지 작업에만 몰입해 있었다. 숨은 계속해서 가빠졌고 돈 셜리는 그가 이미 의식에 문제가 생겼다고 예측했다. 데이비드는 들고 있던 조명을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을 이용해 대온의 시신을 바디백에 넣는 데만 집중했다. 하지만 떠다니는 대온은 점점 더 로프와 엉켜갔고 그 줄은 다시 바닥의 조명에 얽혔다. 데이비드는 그제야 작업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이를 지켜보던 일행 중 일부는 탄식을 내뱉었다. 다이버라면 절대로 장비를 물속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작업은 점점 과열되었고 바닥에 도달한 지 3분 49초가 지난 시점이었다. 이제 데이비드는 다이빙 자체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듯 보였다. 오직 하나, 시신 인양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가위를 꺼내들고 무언가를 자르려 했지만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돈 셜리는 데이비드를 보고 마티니를 6, 7잔 정도 들이킨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것인지 다이버의 본능인지 습관처럼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바닥에 도달한 지 5분 30초가 지난 시점, 데이비드는 상승을 시도했지만 얼마 가지 못한 채 다시 멈추고 만다. 그의 라이트는 대온의 바디백과 엉켜있었고 무언가 걸린 듯한 모습이었다. 데이비드는 무언가 걸렸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자르지 못했다. 다이빙 시작 후 21분이 지났을 무렵 가스가 폐에 가득 차오르며 데이비드는 의식을 잃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대온이 한 번 발견되었다가 버려졌던 기억이 남아있었기에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대온의 사념이 데이비드를 끝까지 붙잡은 것이라고. 그러나 데이비드의 동료들은 그가 보여준 마지막 행동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했던 한 사람의 인간적인 의지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포기하고 탈출하는 것보다 본능적으로 마지막까지 그 작업을 마치려 했던 것 아닐까라고 말이다. 그렇게 데이비드는 결국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다.